서슬퍼런 칼날이 신부의 하얀 목덜미를 스치듯 겨누어졌다. 촛불이 일렁이며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마치 춤추는 도깨비처럼 흉측하게 일그러졌고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향긋한 신방의 꽃내음이 아니라 코를 찌르는 독한 술냄새와 비릿한 살기였다. 연화는 숨조차 크게 내쉬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었는데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사내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남봉꾼 최진사의 아들 최몽룡이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연화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는데 그 웃음은 새신랑의 설렘이라기보다는 사냥감을 앞에 둔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어 보는 이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내년은 누구냐?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김진사의 첫째 딸 금옥이가 아니지 않느냐? 그 오만하고 콧대 높은 계집이 내게 올 리가 없지. 암 그렇고 말고. 몽룡이 쉰 목소리로 킬킬대며 칼끝으로 연화의 족두리를 툭 건드리자 공들여 쓴 족두리가 힘없이 바닥으로 뒹굴었다. 연화는 이 상황이 현실이 아니기를, 차라리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뺨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도대체 어쩌다 자신이 언니 대신 이 지옥 같은 신방에 앉아 생사를 오가는 처지가 되었단 말인가. 시간을 거슬러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면 김진사 댁 안방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었다. 어머니, 저는 죽어도 못 가요. 그 개차반 같은 남봉꾼에게 시집 가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자결하겠어요. 천하절색이라 불리며 인근 고을 선비들의 마음을 훔쳤던 언니 금옥은 바닥에 드러누워 발을 구르며 악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고운 비단치마는 이미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곱게 빗은 머리채는 산발이 되어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으나 그녀의 안중에는 오로지 자신의 불행한 운명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김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만 뻐끔거릴 뿐 차마 딸을 나무라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었으니 이는 최진사 댁의 위세와 빚 독촉에 눌려 억지로 맺은 혼담이었기 때문이다. 최몽룡이라는 자는 낮에는 투전판을 전전하고 밤에는 기생집을 제집 드나들듯 하며 성격 또한 포악하여 이미 2명의 처를 쫓아냈다는 흉흉한 소문의 주인공이었으니 금옥의 반발도 무리는 아니었다. 연화는 문 밖에서 이 소란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는데 비록 자신은 언니처럼 빼어난 미색은 아니나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기에 기울어가는 가세를 일으키려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가 너무나도 안쓰러웠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선 연화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다.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춘 듯 정적이 흘렀고 금옥은 울음을 뚝 그치고 놀란 토끼 눈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곽씨 부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거사, 거기가 어디라고 네가 간다는 말이냐? 불구덩이에 제 발로 뛰어드는 꼴을 내 눈으로 어찌 보라고! 하지만 연화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언니는 인물도 출중하니 더 좋은 곳으로 시집가서 집안을 일으켜야지요. 저는 어차피 혼처도 마땅치 않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으시는 꼴은 볼 수 없습니다. 연화의 결심은 효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려는 체념이기도 했다. 결국 김진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연화의 등을 두드렸고 금옥은 안도의 한숨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해서 천하의 남봉꾼 최몽룡의 신부는 언니 금옥이 아닌 동생 연화로 뒤바뀌게 된 것이었다. 혼례 당일 연화가 탄 가마는 화려했지만 그 속은 찜통처럼 덥고 답답하여 마치 관 속에 들어앉은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이 연화의 귀를 어지럽혔다. 저 집 딸내미도 참 박복하지. 최 부자네 며느리로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릴 텐데 돈에 눈이 멀어 딸을 팔아먹었다지 아마? 사람들의 무심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지만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아내었다. 최진사 댁에 당도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잔칫집이라기보다는 기묘한 적막감이 감돌았는데 마당에는 낙엽이 뒹굴고 하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겁에 질려 있어 이곳이 과연 사람 사는 집인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신랑 최몽룡은 혼례청에도 비틀거리며 나타나 예식을 치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술병을 들이키며 하객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추태를 부려 연화의 얼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래도 연화는 지아비가 될 사람이니 정성을 다해 모시리라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었다. 그러나 첫날 밤 신방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의 손에 들린 서슬퍼런 칼을 보는 순간 그 모든 다짐은 공포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이다. 다시 현재 칼을 든 최몽룡은 연화의 턱끝을 칼등으로 들어올리며 집요하게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탁하게 풀려있는 듯 보였으나 그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빛이 번뜩이고 있어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대답해보라. 너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으냐? 내 소문을 들었다면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도망쳤어야지. 아니면 네 언니처럼 꾀병이라도 부리던가. 연화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어 말했다. 부모님의 명을 받아 가마를 탄 순간 저는 이미 이 집의 귀신이 되기로 작정한 몸입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것은 서방님의 뜻이오나 제가 언니 대신 온 것은 가문을 위한 일이지 결코 서방님을 기만하려 한 것은 아닙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곧게 몽룡을 향해 있었다. 그 순간 몽룡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갑자기 칼을 거두어 방 구석으로 쿨 던져버렸는데 칼이 날아가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히는 소리가 쩡 하고 울려 퍼졌다. 재미없군. 울고불고 매달릴 줄 알았더니 독한 구석이 있어. 몽룡은 털썩 자리에 주저앉으며 품에서 쭈글쭈글한 술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러고는 연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네가 이 집에서 얼마나 버틸지 내기라도 할까? 사흘? 아니면 보름? 내 장담하건대 너도 달포를 넘기지 못하고 야반도주하게 될 것이다. 이 집은 저주받았어. 밤이면 귀신이 곡을 하고 낮에는 빚쟁이들이 칼춤을 추지. 나 같은 놈에게 시집 온 걸 땅을 치며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몽룡은 저주 섞인 말을 퍼붓더니 이내 술에 취해 그자 떨어진 듯 코를 골기 시작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땀으로 흥건해진 손을 치마폭에 닦았다. 하지만 방금 전 그가 보여주었던 칼을 던질 때의 그 민첩하고 정확한 동작은 술 취한 남봉꾼의 솜씨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했다. 또한 잠든 척 코를 골고 있는 그의 호흡이 묘하게 규칙적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연화의 머릿속에는 알 수 없는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고 밖에서는 처량한 바람 소리가 창호지 문을 흔들었다. 연화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보이는 이목구비는 의외로 준수했으나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세간살이는 낡고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벽 한쪽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책무더기가 연화의 눈길을 끌었다. 남봉꾼이 책을 읽는단 말인가? 연화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책무더기 쪽으로 다가갔다. 겉표지는 찢어지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으나 펼쳐본 책 안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조선 팔도의 지형과 물길, 그리고 각 고을의 특산물과 장시의 흐름을 기록한 마치 상인들의 비망록과도 같은 내용이었다. 연화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 산에 최몽룡은 세상이 아는 그런 단순한 망나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잠든 줄 알았던 몽룡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건드리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의 목소리는 잠결에 하는 소리치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뼈가 있었다. 연화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제자리로 돌아와 누웠지만 심장은 방망이 질치듯 거세게 뛰었다. 오늘 밤 자신이 마주한 것은 죽음의 공포였지만 그 공포의 이면에는 거대한 비밀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언니 대신 선택한 이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보물창고로 가는 길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앞으로 펼쳐질 시집살이가 결코 평탄치 않을 것이며 이 위험하고도 수상한 남편과의 동거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촛불이 사그라들며 방 안은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겼고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내일의 파란을 준비하고 있었다. 날이 밝았으나 최진사 댁의 아침은 여느 양반가와 달리 적막하기 그지없었다. 닭이 대를 치며 울어대도
마당을 쓰는 하인 하나 보이지 않았고 부엌 아궁이에는 언제 불을 지폈는지 모를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연화는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났는데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간밤에 귀신 곡소리 같은 잠꼬대를 늘어놓던 서방님은 해가 중천에 뜨기도 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문을 열고 나서자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마당 곳곳에는 무성하게 자란 잡풀들이 발목을 잡았다. 기와 지붕 위에는 와송이 제멋대로 자라나 있었고 담벼락은 허물어져 개들이 드나들 법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으니 이곳이 과연 고을 유지라 불리던 최진사의 댁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연화는 한숨을 삼키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시집온 새색시가 족두리를 벗자마자 호미를 들어야 할 처지였으나 그녀는 불평 대신 묵묵히 몸을 움직였다.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올리고 식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밥을 안치는 그녀의 손길은 야무졌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어이 거기 새아기, 술상이나 봐오거라. 대문 밖에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가 놀라 나가보니 최몽룡이 흑투성이가 된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아침부터 어디를 쏘다니다 온 것인지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갓은 삐딱하게 돌아가 있었고 얼굴에는 거뭇한 숯검정이 묻어 있었으며 집시는 다 해져서 발가락이 삐져나올 지경이었다. 서방님, 아침부터 술이라니요. 진지부터 드셔야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권했으나 몽룡은 코웃음을 치며 마루에 벌러덩 드러누웠다. 밥은 무슨 놈의 밥? 속이 타서 죽겠는데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느냐. 어서 술이나 가져오래도 내 오늘 투전판에서 잃은 돈만 생각하면 오장이 뒤집힌단 말이다. 그는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대며 악을 썼다. 연화는 어쩔 수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남은 막걸리 한 사발을 내왔다. 몽룡은 그것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캬, 이제야 살겠구나 하며 트림을 꺽 해대고는 다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다. 연화는 잠든 남편의 발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투전판에서 놀다 왔다면서 집신에는 붉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바짓단에는 독고마리 열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고을 내 투전판은 장터 근처라 바닥이 다져져 있을 터인데 어찌하여 산길을 헤매다 온 사람처럼 흙투성이란 말인가?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연화는 애써 그 의문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빗자루를 들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요란한 풍악 소리와 함께 가막꾼들의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물러거라. 박대감댁 마님 행차시다. 낡아 빠진 최진사댁 대문과는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쌍가마 한 채가 위풍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비단신을 신은 고운 발이 땅을 딛자 주위가 환해지는 듯했다.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언니 금옥이었다. 그녀는 머리에 칠보단장을 하고 몸에는 중국산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궁궐의 비빈이라도 된 듯 눈부셨다. 금옥은 코를 찡그리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어머나, 냄새야. 이게 무슨 곰팡이 냄새니? 사람 사는 집이 맞긴 한 거니? 그녀의 뒤를 따르던 몸종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다. 연화는 흙 묻은 앞치마를 급히 뒤로 감추며 언니를 맞이했다. 언니, 오셨습니까? 그러나 금옥은 동생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혀를 쿡 찼다. 꼬리, 이게 뭐니? 시집 온 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이는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아버지가 널 여기로 보낼 때 내가 얼마나 말렸는지 아니? 차라리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는 게 낫지. 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어찌 살겠다고. 금옥은 마루에 걸터 앉지도 않고 서서 집안 꼴을 훑어보며 독서를 퍼부었다. 나를 보렴. 박대감 영감은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해도 나를 금지옥엽처럼 아끼신단다. 오늘 아침에도 기침하시자마자 내게 옷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지. 너도 고집 피우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지금쯤 호강하며 살았을 것을. 금옥이 손을 들어 보이자 굵은 옷가락지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연화의 초라한 무명 저고리와 대조되어 그 빛은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다. 연화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나 속에서는 울컥하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침착하게 대꾸했다. 언니, 사람의 팔자는 두고 봐야 아는 법이라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누추하고 고되지만 제 지아비를 섬기고 집안을 건사하는 일에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 또한 기쁘지만 저를 동정하지는 마십시오. 연화의 눈빛이 의외로 강단 있게 빛나자 금옥은 잠시 흠칫했으나 이내 비웃음을 흘렸다. 자존심은 여전하구나. 그래, 그 대단한 서방님은 어디 계시니? 인사는 드려야 하지 않겠니? 금옥이 가리킨 곳에는 대자닷으로 뻗어 자고 있는 최몽룡이 있었다. 입가에는 하얀 침자국이 말라붙어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을 했다. 금옥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오호라, 저분이 바로 그 유명한 최도령이시구나. 대낮부터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라니 소문보다 더한걸? 아이고 연화야, 네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구나. 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이만 가야겠다. 쌀이라도 몇 선 보내줄 테니 굶지는 말고 살아라. 금옥은 동전 몇 선을 마당에 던지듯 뿌리고는 챈 돌아서서 가마에 올랐다. 가자. 이곳에 더 있다가는 내 옷의 냄새가 배겠다. 가마꾼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가마를 들어 올렸고 금옥의 행렬은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다. 마당에 남겨진 것은 흙바닥에 뒹구는 동전 몇 셈과 연화의 참담한 심정뿐이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듯했다. 언니의 조롱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내면의 흔들림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마당에 떨어진 동전을 줍지 않고 그대로 빗자루로 쓸어 담아 대문 밖으로 내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우물가로 가서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썼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 울고 있을 시간 따위는 없어.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연화는 젖은 얼굴을 닦으며 다시 집안일로 돌아갔다. 빨랫감을 챙겨 들고 개울가로 가려는데 마루 밑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몽룡의 겉옷이 눈에 띄었다. 흙먼지와 술얼룩으로 범벅이 된 옷을 빨기 위해 집어들던 연화의 손이 멈칫했다. 옷의 무게가 생각보다 묵직했기 때문이다. 호기심에 안주머니를 뒤져보니 묵직한 돌멩이 몇 개와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가 나왔다. 돌멩이는 평범한 잡석이 아니라 검은 빛이 감도는 기이한 광석이었다. 표면이 매끄럽고 묵직한 것이 쇠도 아니고 돌도 아닌 듯했다. 이게 무엇이지? 투전판에서 이런 돌을 가지고 놀 리는 없는데. 그리고 종이 뭉치를 펼쳐본 연화는 깜짝 놀라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빈문서나 노름판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근 야산과 황무지의 지번이 상세하게 적힌 땅 문서들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땅들은 하나같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갈밭이나 깻지대, 혹은 흉가가 있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버려진 땅들이었다. 도대체 왜 이런 쓸모없는 땅들을 사들인 걸까? 이 많은 돈은 또 어디서 났고? 연화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패가 망신할 남봉꾼이라던 남편이 남몰래 버려진 땅을 사모으고 있다니.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연화는 옷을 털다가 소매 끝단에서 또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짙은 먹물 자국과 함께 배어있는 은은한 송진 냄새였다. 송진은 보통 산속에서 약초를 캐거나 혹은 광산을 찾을 때 횃불을 밝히기 위해 쓰는 재료였다. 연화의 뇌리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쳤다. 투전판의 냄새가 아니었다. 몽룡에게서 나는 냄새는 찌든 술 냄새로 위장된 흙과 땀, 그리고 사냐의 냄새였던 것이다. 연화는 주위를 살피고는 황급히 물건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옷을 원래대로 놓아두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남자는 미친 것이 아니다. 미친 척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의 눈을 속이고 심지어 가족의 눈까지 속여가며 그가 밤마다 찾아 헤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하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땅들만 골라서 사모으는 것일까? 연화는 마당 한 구석에서 코를 골고 있는 몽룡을 다시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한심해 보이던 그의 늘어진 모습이 이제는 거대한 웅덩이처럼 깊고 알 수 없는 심연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단순히 집안을 말아먹는 짓은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들었다. 연화는 결심했다. 이 남자의 비밀을 밝혀내리라. 그리고 그가 걷고자 하는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걷는 신발이 되어주리라. 저녁이 되자 몽룡은 부스스 일어나더니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시벽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에잉, 밥맛 없어! 술이나 다오! 그러나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정갈하게 차린 밥상을 그의 앞에 들이밀었다. 드십시오. 술을 드시더라도 속은 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빨래를 하다 보니 옷이 많이 상했더군요. 내일은 새 옷을 지어드릴 테니
헌 옷은 저에게 주십시오. 연화가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넌지시 말하자 몽룡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몽룡은 연화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 여자가 눈치를 챈 것인가 하는 의심과 설마 하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껄껄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허허, 참으로 귀찮은 여편 내로고 밥 안 주면 굶겨 죽이려 들 테니 내먹어주마. 몽룡이 개걸스럽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연화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아니나 다를까 삼경자정 무렵이 지나자 몽룡이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벽장에서 검은 복면과 행장을 꺼내더니 익숙한 솜씨로 보찜을 쌌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발소리는 낮에 그 둔탁한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마치 바람처럼 가볍고 은밀했다. 연화는 그가 사라진 뒤 한참을 기다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남장을 하고 머리에는 페랭이를 눌러쓴 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남편의 뒤를 쫓기 위해서였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다. 연화의 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어둠 속으로 한 발짝 내디뎠다. 언니 금옥의 비웃음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진실을 확인하고야 말겠다는 1년만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칠흑 같은 밤. 숲속은 적막하다 못해 기괴한 기운마저 감돌고 있었다. 연화는 제 심장 소리가 혹여 앞서가는 사내의 귀에 들어갈까 저어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발끝으로 조심조심 땅을 디뎠다. 앞서가는 몽룡의 걸음걸이는 낮에 보던 그 비틀거리는 주정뱅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산짐승처럼 날렵하게 바위와 덤불 사이를 넘나들었고 길조차 없는 험한 산세를 제 집 안방 드나들듯 거침없이 오르고 있었다. 이 산세는 호랑이가 나온다 하여 사냥꾼들도 꺼리는 곳이 아닌가. 연화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잡아채고 날카로운 풀잎이 뺨을 스쳤으나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이 오로지 앞서가는 검은 그림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 한참을 올랐을까. 몽룡은 절벽 아래 우거진 햄넝쿨 사이로 쑥 사라져버렸다. 연화가 황급히 그곳에 당도해보니 넝쿨 뒤로 교묘하게 가려진 작은 동굴 입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동굴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매캐하면서도 비릿한 쇠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화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동굴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안을 훔쳐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알던 난봉꾼 최몽룡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의 가죽을 걸친 늠름한 사내가 앉아 있었는데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뚫어지게 관찰하고 있었다. 동굴 안은 마치 연금술사의 비밀 공방처럼 꾸며져 있었다. 벽면 가득 알 수 없는 지도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돌덩어리들과 도가니 그리고 낡은 서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몽룡은 작은 핀셋으로 도가니 속에서 끓고 있는 액체를 휘저으며 중얼거렸다. 거의 다 되었다. 이 맥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단순한 금맥이 아니다. 조선의 국운을 바꿀 거대한 용맥, 롱미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으며 눈빛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낮에는 술에 쩔어 혀꼬인 소리나 해대던 그가 밤에는 이 깊은 산중에서 금맥을 탐구하고 있었다니. 그때 연화의 발밑에서 바스락하고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고요한 동굴 안에서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누구냐? 몽룡의 반응은 번개 같았다. 그는 앉은 자세에서 순식간에 몸을 날려 연화의 앞을 막아섰고 그의 손에는 어느새 단도가 들려 있었다. 연화는 너무 놀라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페랭이 모자가 벗겨지며 긴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다. 부인? 몽룡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살기등등하던 그의 표정이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아니, 자네가 여긴 어떻게? 설마 나를 미행한 것이오? 연화는 공포를 집어삼키고 똑바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예,
미행했습니다. 서방님이 밤마다 어디로 사라지시는지, 그 낡은 옷 속에 무엇을 숨기고 계신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료했다. 몽룡은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거두었다. 허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토끼라더니 내 부인이 담력이 세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소. 그는 연화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는 동굴 안쪽의 의자에 앉혔다. 보시오. 이것이 내가 밤마다 술 대신 취해 있는 것이오. 몽룡이 건넨 것은 손바닥만 한 돌덩어리였다. 겉보기엔 그저 검고 투박한 돌이었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틈새로 황금빛 광채가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금이 아닙니까? 연화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몽룡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사람들은 이 산을 그저 험한 돌산이라 여기고 내가 사들인 땅을 쓸모없는 황무지라 비웃지.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이오. 이 땅 밑에 흐르는 거대한 황금의 강이 말이오. 몽룡은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였다. 그 지도에는 인근의 산세와 물길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고 그가 사들인 땅들이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놀랍게도 그 점들은 하나의 거대한 줄기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 몰락한 가문이요. 내 아버님 최진사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병으로 돌아가셨지. 권세가들이 우리 재산을 노리고 승냥이처럼 달려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미친 척하며 남은 재산을 탕진하는 척하는 것뿐이었소. 그래야 그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 몽룡의 목소리에 깊은 회한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연화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왜 남봉꾼 행세를 해야만 했는지, 왜 흉가 같은 집에 살면서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땅을 사모았는지. 서방님.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아왔을 그의 고독이 사무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몽룡은 쑥스러운 듯 코를 문질렀다. 이제 내 정체를 들켰으니 어쩌겠소. 소문을 내고 도망가도 좋소. 어차피 자네를 볼 면목도 없으니.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몽룡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아닙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서방님은 남봉꾼이 아니라 진흙 속에 숨겨진 옥류이십니다. 제가 그 옥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몽룡은 연화의 당찬 말에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심지어 부모님조차 자신의 기행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갓 시집온 아내가 자신의 진심을 꿰뚫어보고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동굴 안에서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연화는 비상한 머리로 몽룡의 계획에 현실적인 조언을 보탰다. 서방님, 이 금맥이 세상에 알려지면 관아와 탐관 오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땅 문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채굴권을 확실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정의 줄이 닿는 거상주상의 힘이 필요합니다. 몽룡이 감탄하며 물었다. 거상이라니? 내게 그런 인맥이 있을 리 만무하지 않소. 연화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언니가 시집간 박대감댁, 그곳과 거래하는 한양의 큰손, 이생원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돈 냄새를 맡는데 귀신이라 하지만 동시에 의리를 중시하는 상인이라 들었습니다. 제가 언니를 만나러 가는 척하며 그 줄을 대보겠습니다. 몽룡은 연화의 지략에 혀를 내둘렀다. 부인, 자네는 여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까울 지경이요. 제갈 공명이 울고 가겠어. 새벽닭이 울 무렵 두 사람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몽룡은 여전히 술 냄새를 풍기는 척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들어섰고 연화는 짐짓 그를 부축하며 타박하는 심역을 했다. 아이고, 서방님, 또 어디서 이렇게 술을 퍼드셨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지나갔지만 두 사람의 눈빛 교환에는 은밀한 즐거움이 담겨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거대한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갈 동지이자 공범자가 된 것이었다. 연화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솥뚜껑을 어루만졌다. 차갑기만 했던 부엌이 이제는 희망의 온기로 가득 찬 듯했다. 언니, 두고 봐. 진짜 복덩어리를 걷어찬 건 내가 아니라 언니라는 걸 곧 알게 될 테니까. 며칠 후 연화는 곱게 단장하고 언니 금옥의 집을 찾았다. 금옥은 여전히 콧대를 세우며 연화를 맞았다. 호호, 쌀이 떨어져서 밥동량이라도 하러 왔니? 금옥의 비아냥거림에도
연화는 여유롭게 미소 지었다. 아닙니다, 형님. 제 남편이 술김에 주워온 돌멩이가 있는데 모양이 하도 기이하여 혹시나 박대감 마님 댁에 드나드는 골동품상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여 왔습니다. 연화가 꺼내놓은 것은 몽룡이 동굴에서 가져온 금맥이 살짝 비치는 그 돌이었다. 물론 가장 볼품없는 것을 골라 가져온 것이었으나 금옥의 눈썰미로는 그것이 금인지 돌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했다. 어머, 흉물스러워라. 이런 걸 어디다 쓰니? 국물, 내 남편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금옥은 손사래를 쳤지만 연화의 시선은 금옥의 뒤에 서 있던 한 노인을 향해 있었다. 그는 박대감 집에 머물고 있던 거상, 이생원의 집사였다. 집사의 눈이 그 돌을 보는 순간 이체를 띠는 것을 연화는 놓치지 않았다. 미끼는 던져졌다. 연화는 금옥의 집을 나서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집사가 반드시 주인을 모시고 자신들을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오니 몽룡이 마당에서 낫을 갈고 있었다. 겉보기엔 풀을 베려는 것 같았지만 연화는 안다. 그가 지금 세상의 편견과 억압을 베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녀왔습니다. 연화의 인사에 몽룡이 고개를 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더 이상 광기나 비굴함이 없었다. 오로지 든든한 내 편을 얻은 사내의 자신감만이 가득했다. 수고했소. 이제 바람이 불어오겠구려. 몽룡의 말대로였다. 최진사택의 낡은 대문 틈으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그것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지만 곧 천지개벽을 일으킬 폭풍의 전조였다. 그날 밤 몽룡은 연화에게 붓글씨를 가르쳐주겠다며 그녀의 손을 잡고 글을 써 내려갔다. 종이 위에 쓰인 글자는 동행동항이었다. 이제부터 자네와 나는 한 배를 탄 것이오. 파도가 쳐도 함께 맞고 순풍이 불어도 함께 갈 것이니 부디 이 못난 사내를 믿어주시오. 몽룡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몽룡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길게 늘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으나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충만했다. 이제 곧 술동 밑에 숨겨진 비밀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진사댁 마당에 천지개벽할 소동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 오시 무렵이었다. 고요하던 마을 어귀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한양에서도 보기 드문 거대한 상단, 상퇴의 행렬이 들이닥친 것이다. 비단 깃발이 하늘을 뒤덮고 호위무사들의 창검이 번쩍이는 가운데 가마 열체가 줄지어 최진사댁 낡은 대문 앞에 멈춰섰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구경을 나왔고 개들은 겁에 질려 꼬리를 말고 숨어버렸다. 이게 무슨 난리란 말인가? 대궐에서 암행어사라도 출두한 것인가? 웅성거리는 인파를 해치고 가마에서 내린 인물은 바로 조선 팔도의 상권을 쥐고 흔든다는 거상쥐샹 이생원이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으나 눈빛만은 매서운 호랑이와 같았는데 다 해져가는 최진사댁 대문을 올려다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곳에 잠룡젠룡이 숨어있다 하였더냐. 이생원의 일갈에 수행원들이 일제히 예 하고 대답하며 대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 시각 사랑방에서 몽룡은 헌 옷을 벗어던지고 연화가 밤새 정성스레 지은 옥색 도포를 입고 정좌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술 냄새를 풍기던 주정뱅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태가 마치 선계에서 내려온 학처럼 고고하였다. 연화 역시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마당으로 들어선 이생원은 몽룡의 기품 있는 모습에 내심 감탄하며 마루로 올랐다. 네, 자네의 부인이 보낸 물건을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네. 그 돌, 보통 물건이 아니더구먼. 이생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내자 몽룡은 차분하게 차를 따르며 대답했다. 차 한 잔 드시지요. 급할 것 없습니다. 진짜 백이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법이니까요. 몽룡의 여유로운 태도에 이생원은 무릎을 탁 쳤다. 허허, 배포 한번 대단하구먼. 좋다. 어디 그 진짜 백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 몽룡이 눈짓하자 연화가 안방에서 두루마리 하나를 가져와 펼쳤다. 그것은 지난밤 두 사람이 동굴에서 완성한 광산의 설계도와 매입한 땅 문서들이었다. 지도를 본 이생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자네가 사들인 이 황무지들이 전부 금맥진며이란 말인가? 몽룡은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어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었다. 그렇습니다. 끊어진 줄 알았던 맥이 이 계곡을 지나 웜지대 아래로 흐르고 있지요. 사람들은 웜이라 하여 버렸으나 그 밑바닥은 순도 높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미친 척하며 이 땅을 사모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몽룡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이 생원의 입은 다물어질 줄 몰랐다. 이것은 단순한 금광이 아니라 나라의 곳간을 채우고도 남을 거대한 노다지였던 것이다. 대단하네. 내 장사 인생 50년에 이런 안목은 처음이야. 자네, 나와 손을 잡겠나? 이 생원이 흥분하여 몽룡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였다. 멈추시오. 그 계약은 사기입니다. 대문 밖에서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산발한 채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언니 금옥과 그녀의 남편 박대감이었다. 소문을 듣고 배가 아파 죽을 지경이 되어 달려온 것이었다. 금옥은 신발이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마루로 기어 올라와 이 생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대인, 속으시면 아니 됩니다. 이놈은 천하의 남봉꾼의 사기꾼입니다. 술값 갚을 돈이 없어 돌멩이를 금이라 속이는 놈이라고요. 전현, 제 동생 연화도 한패거리입니다. 박대감 역시 거들먹거리며 나섰다. 이복의 이생원, 자네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먼. 이런 쓰러져가는 초가 삼간에서 무슨 금맥이 나온다는 말인가. 내 체면을 봐서라도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그들은 몽룡과 연화를 벌레 보듯하며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다. 그럼 그렇지. 최진사 아들이 무슨 금광이야. 또 사기치다 걸렸구먼. 그러나 몽룡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서자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에 금옥과 박대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형님, 그리고 처형, 참으로 시끄럽군요. 제가 남봉꾼인 것은 맞으나 사기꾼은 아닙니다. 그리고 몽룡은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 하나를 꺼내 마루 위에 툭 던졌다. 주머니 끈이 풀리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시게 빛나는 사금, 덩어리들이었다. 햇빛을 받은 금덩어리들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자 사람들의 입에서 억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다. 금옥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굳어버렸다. 이게 다 진짜 금이란 말인가? 박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몽룡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것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이 생원 어르신, 제가 제안한 조건대로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 처형 말대로 사기꾼 취급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생원은 호탕하게 웃으며 몽룡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하하.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이 사람아, 계약이라니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자네와 동업을 해야지. 여봐라, 밖에 있는 괴짝을 들여오라. 이 생원의 명령에 하인들이 끙끙대며 거대한 괴짝 5개를 마당에 들여놓았다. 괴짝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은전과 비단이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계약금의 일부에 불과했다. 오늘부로 이 땅의 주인은 최몽룡, 자네 일세, 그리고 자네의 안목을 믿고 채굴권 일체를 자네에게 일임하겠네. 순식간에 거래가 성사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생 술타령이나 하던 최진사, 댁망나니가 하루아침에 조선팔도 최고의 갑부가 되는 순간이었다. 연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언니 금옥에게 다가갔다. 금옥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금덩어리만 쳐다보고 있었다. 언니, 기억나십니까? 제가 시집올 때 언니가 던져주신 동전 몇 점 굶지 말고 살라 하셨지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뼈가 있었다. 덕분에 굶지는 않았습니다. 허나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버릇은 이제 고치셔야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낭구님은 겉은 흙투성이 돌멩이 같아도 속은 이 나라를 떠받칠 주춧돌이실 분이니까요. 금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질투와 후회, 그리고 모멸감이 뒤섞여 그녀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자신이 걷어찬 복덩어리를 동생이 주워 담아 천하의 보물로 만들었으니 그 배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박대감은 슬금슬금 몽룡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었다. 아, 아우님, 아니 최대감,
내 진작 자네가 큰 인물이 될 줄 알았네. 하하, 우리가 가족끼리 농담이 좀 심했지. 우리 처제가 입이 좀 험해서 그렇지 마음은 안 그렇다네. 박대감의 태세 전환에 구경꾼들조차 야유를 보냈다. 몽룡은 박대감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다. 가족이라. 제 아버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실 때 모른 척 등 돌리셨던 분이 이제 와서 가족을 논하십니까? 썩 물러가십시오. 내 집 마당이 더러워지는 꼴을 더는 못 보겠소. 몽룡의 서슬퍼런 호통에 박대감과 금옥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환호성이 동시에 쏟아졌다. 와, 최진사댁 아들이 용이 되어 승천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연화 아씨가 복을 몰고 왔네. 사람들은 몽룡과 연화를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어제의 손가락질이 오늘의 찬사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그날 밤 최진사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이 생원이 가져온 술과 고기로 마을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고 몽룡은 빈 문서를 모두 가져와 마을 한복판에서 불태워버렸다. 내 아버님의 빚은 이것으로 다 갚았다. 또한 나에게 돈을 빌려주고 괴롭혔던 자들에게는 원금의 2배를 쳐서 갚아줄 테니 다시는 우리 집안을 넘보지 말라. 불길이 타오르는 앞에서 선언하는 몽룡의 모습은 그야말로 위풍당당한 대장부였다. 연화는 그 불꽃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지옥 같았던 첫날 밤의 공포, 고된 시집살이의 서름이 저 불길과 함께 모두 사라지는 듯했다. 몽룡이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부인, 고생 많았소. 이 모든 영광은 자네의 것이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흙구덩이 속에서 미치광이로 늙어 죽었을 것이오. 몽룡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감사가 가득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서방님,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서방님의 끈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를 확인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떠올라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밝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행복한 미래뿐인 듯 보였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가 호사다마 허시도모라 하였던가. 멀리서 도망치듯 사라졌던 금옥의 눈빛은 여전히 도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내 것을 빼앗아간 내년이 잘 먹고 잘 사는 꼴은 절대 못 본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고 승천하는 용의 기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최몽룡과 연화, 두 사람의 이름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을 넘어 한양 바다까지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황금의 손을 가진 사내와 그를 내조한 현명한 아내라는 전설이 시작된 것이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다. 한때 귀신이 나올 듯 흉물스러웠던 최진사댁. 터에는 이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들어서 있었고 담장 밖까지 넘쳐나는 쌀 냄새와 글 읽는 소리는 인근 고을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다. 대문 앞은 흉년이 들 때마다 구휼미를 얻으려는 백성들로 북적였으나 그 누구 하나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었다. 안주인 연화는 이제 최의 부자댁 마님이라 불리며 그 덕망이 관아의 원님보다 더 높이 칭송받고 있었다. 그녀가 걷는 곳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존경을 표했으니 이는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녀의 따뜻한 심성과 가난한 이들을 살피는 해안 때문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툇마루에 앉아 하인들이 봄나무를 다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단 치마폭 위로 떨어지는 햇살이 따스했으나 그녀의 눈가에는 지난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고 고요한 연륜이 묻어났다. 마님, 대문 밖에 웬 거짓골을 한 여인이 찾아와 마님을 뵙자고 청을 넣는데 내치려 하여도 마님의 친척이라 우기며 물러가지 않습니다요. 늙은 하인이 난처한 얼굴로 고했다. 연화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친척이라. 내게 그런 곤궁한 친척이 있었던가.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들여보내게. 내 직접 확인하겠네. 잠시 후 하인의 뒤를 따라 들어온 여인의 몰골은 그야말로 참혹했다. 헝클어진 머리칼은 빗질을 안 한 지 오래되어 떡이 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한 누더기였다. 얼굴은 팽국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으나 연화는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표독스러움이 아직 남아있는 눈매,
바로 언니 금옥이었다. 언니. 연화의 입에서 탄식 같은 부름이 새어나왔다. 금옥은 연화의 고운 자태와 대조되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운지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떨었다. 연화야, 나다. 내 언니 금옥이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다. 사연인즉슨 이러했다. 몽룡이 금광으로 대박을 터뜨린 후 질투에 눈이 먼 박대감과 금옥은 전 재산을 털어 묻지마 투자를 감행했다. 몽룡이 산 땅 주변을 모조리 사들여 무작위로 땅을 파헤쳤으나 나오는 것은 금이 아니라 썩은 물과 돌덩어리뿐이었다. 결국 가사는 탕진하고 화병이 난 박대감은 세상을 떠났으며 빚쟁이들에게 쫓겨난 금옥은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며 동냥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내가 미쳤었지. 내 복을 시기하고 내 분수를 몰랐던 게야. 연화야, 제발 밥 한 끼만 다오. 며칠을 굶었더니 눈앞이 캄캄하구나. 한때에 천하절색이라 콧대를 세우던 금옥이 동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광경은 인생 무상 그 자체였다.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쫓아내려 하자 연화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흙바닥에 주저앉은 금옥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다. 일어나십시오, 형님. 피를 나눈 자매간에 어찌 이러십니까? 연화는 자신의 비단 치마가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옥을 일으켜 세웠다. 여봐라. 당장 목욕물을 데우고 새 옷을 내오너라. 그리고 부엌에는 상을 푸짐하게 차리라 이르라. 연화의 호령에 집안이 바쁘게 돌아갔다. 금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화를 쳐다보았다. 연화야, 내가 너에게 한 짓이 있는데 나를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냐? 연화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언니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원망도 미움도 다 한때의 바람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형님이 잘못을 뉘우치셨으면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서방님께서도 늘 말씀하셨지요. 진정한 복은 나누는 데서 커진다고요. 그날 저녁 관복을 입고 퇴청하던 몽룡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이제 조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가 되어 있었으나 집안에서는 여전히 연화에게 꼼짝 못하는 애처가였다. 몽룡은 말끔해진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는 금옥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으나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호탕하게 웃었다. 허허, 처형께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옛일이 생각나 술 한잔 하고 싶던 참이었습니다. 몽룡은 과거 자신을 사기꾼이라 모욕했던 처형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상석에 앉히며 정중히 대접했다. 금옥은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자네들 부부에게 내 면목이 없네. 내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네. 그날 밤 최진사 댁의 사랑방 불빛은 늦도록 꺼지지 않았고 해묵은 감정의 앙금은 술잔과 함께 눈 녹듯 사라졌다. 이후 연화와 몽룡은 금옥에게 작은 포목점을 하나 내어주어 생계를 잇게 했다. 금옥은 개과천선하여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했고 비록 예전 같은 부귀영화는 아니었으나 마음만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그녀를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다. 다시 십수년이 흘러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은 노부부가 정자에 앉아 있었다. 연화와 몽룡이었다. 그들의 앞마당에는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몽룡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살벌했던 첫날 밤 말이오. 연화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고운 웃음소리를 냈다. 어찌 있겠습니까? 칼을 들이대시던 서방님의 그 눈빛을요. 그때 도망쳤더라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겠지요. 몽룡은 껄껄 웃으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자네가 내 옷 속에 숨겨진 돌멩이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직도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산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르오. 나를 진정으로 알아봐준 사람은 세상에 오직 자네뿐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지난 세월의 희로애락을 담아 교환했다. 그들이 쌓아올린 부와 명예는 단순히 땅속에서 캐낸 황금 덕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편견에 맞서 싸운 용기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선한 마음씨가 만들어낸 진짜 금맥이었다. 연화는 손자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로와 같으나 고운 마음을 품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는 법이다.
언니 대신 선택한 그 가시밭길이 나에게는 꽃길이 되었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바람이 불어와 정자의 풍경을 댕그렁 울렸다. 그 맑은 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아름다운 노년을 축복하는 천상의 음악처럼 들려왔다. 최몽룡과 연화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복권로또, 은 우연히 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가 만들어가는 필연이라는 교훈을 남겼다고 한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노부부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